우리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인생은 아무런 유익도 만족도 없이 흘러갔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여러분께 참 도움될 만한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예, 정각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대단한 네. 분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네. 뭐 철학적 깊이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분이 지금 요즘도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도 뭐 태어나서 그냥 대부분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보내잖아요. 가끔 뭐 여행 한 번씩 가겠죠. 이분은 이제 보니까 기원전 4년에 태어나서 기원 후 65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스페인에서 태어났어. 스페인. 네. 로마의 영역이니까. 예. 로마 그러다가 사람. 워낙 이제 병약해갖고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요양을 그렇죠. 해요. 이집트에서 요양. 네.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서 이제 정기 입문합니다. 예, 그러다가 좀 모함을 받아갖고 코르시카 섬에 한 8년 동안 유배가 됩니다. 유배 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로마로 돌아왔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그게 그들의 세상의 끝이었겠지. 네. 뭐 스페인 그다음에 이집트, 로마 뭐 이런 정도가. 여튼 그 당시 그 기원전에 태어난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그때도 그냥 이렇게 글로벌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혹은 뭐 저는 지금 뭐 태어나서 그냥 한 2, 3년 정도 미국에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참 좁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글로벌한 게 아니라 그냥 로마 아니에요? 로마? 그렇죠. 야, 그래도 뭐 로마긴 하지만 지금처럼 뭐 차가 있길 했겠어요. 뭐가 있길 했겠어요. 그러면은 배 타고 가는 게 거의 진짜 세상 끝으로 여행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다가 해적들한테 잡혀가지고 네. 몸값 주고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죠.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시대죠. 아니 근데 로마 그 2000년 전에 이 로마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책이 이제 세네카가 14편의 에세이를 남겼거든요. 세네카. 네. 근데 이 에세이가 정말 말 그대로 에세이죠. 정말 그 우리 몽뜨뉴가 에세이 했습니다만 아주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의 짧음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관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심도 깊은 행복한 삶이 뭔지 언둔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문장도 어렵지 않은데 지금 결국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의 조건은 변하지가 않았구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 지금 너무 놀란 게 일단 책 제목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책 제목은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예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여기 이런 글이 있거든요. 나 이거 너무 웃겼는데 많은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네카 이제 이 철학자가 쓴 거예요. 네. 나는 50살이 되면 은퇴하고 60살이 되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당신의 계획대로 되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만을 자신에게 할애하고 쓸모 없어진 시간만을 영혼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야 삶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바른 삶을 시작하는 것을 50살이나 60살까지 미루고 그나마도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지 모르는 그 나이에 가서야 진정한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세네카는 죽음이라는 건 필연적이지만 또 우발적이잖아요. 반드시 누구나 죽지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네카는 항상 그 어떤 현재라는 것이랄까 뭔가를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바로 메시지죠. 이 지금 현대도 그렇지만 그 2000년 전에도 나는 50살이 되면 은퇴하고 60살이 되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때도 은퇴를 얘기했다니. 여기는 이제 그래도 기본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나오는 게 그 파울리누스라고 이게 이제 아주 이분이 당시 로마의 곡물 분배를 담당한 관리죠. 네. 이 얼마나 요직입니까? 말 그대로 곡물이란 건 요즘 치면 모든 경제의 어떤 조세 수입의 핵심이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세네카의 처남으로 보인다는데 그 파울리누스에게 은퇴를 권하는 거예요. 은둔. 이제 좀 너 일 많이 했잖아. 이제 좀 그만하고 너 자신을 위한 일로 돌아가. 뭘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살고 그렇게 대중을 위해서만 하냐. 이제 현재의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들은 뭐 여기도 책 적용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짧다고 하는데 절대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올바로 못 사니까 짧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는데 그 바로 히포크라테스. 그건 기본적으로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배울 게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이런 이제 뜻이었거든요. 근데 세네카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올바로 시간만 사용하면 우리는 충분히 인생은 길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 가장 훌륭한 것을 이루어낼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산월기라는 소설에서 그런 대목 했잖아요. 인생이란 것은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고 무언가를 하지 않기에 지내기에는 또 너무 길다고 하는데 글쎄 뭐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렇게 세네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짧게 만든 것이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왕의 막대한 재산도 나쁜 주인을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리 작은 재산도 현명한 관리인을 만나면 잘 불어나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 우리 시간이죠. 시간도 잘 사용한다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상투적인 관념 이거 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행복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글들이 있는데 네.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네. 행복을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선택한 게 오히려 더 나쁘기 때문이래요. 우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맞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고 인간사에서 다수가 더 고귀한 것을 선호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군중의 지지를 근거로 삼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다. 왜 그럴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봤던 드라마 그걸 보는 게 실패 확률을 좀 줄이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는 행복을 찾기 위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으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건 진짜 요즘 얘기랑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너를 칭송하는 이가 많다면 시기하는 자도 많다. 과연 너는 선을 알기 위해 그걸 추구했는가? 요즘에도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요 이런 걸 막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가 정말 그렇게 한 거는 너를 위해서였느냐? 결코 아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서로에게 보여줄 때 감탄을 자아내는 것은 겉으로는 빛나지만 속은 허망한 것이다. 왜 진짜 요즘 SNS 많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아마 속은 그렇게 단단하게 채워지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걸 이미 2000년도 전에 SNS 없을 때도 이미 그걸 얘기를 알았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SNS나 이런 것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 SNS에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담잖아요. 어디 좋은 식당, 좋은 술자리 이런 거 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과 정욕에만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시간을 가장 낭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성급히 분노하고 부당한 정오심에 사로잡히고 하지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문제 있지만 가장 문제가 있는 거는 식욕과 정욕에 자신을 내맡긴 자들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재물, 출세, 쾌락 등 모든 방해물을 버리고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충만하고 그래서 단 한순간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남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시간보다 소중한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철저히 시간을 지켜냈는데 삶의 많은 시간을 대중에게 빼앗긴 이들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삶의 많은 시간을 대중에게 빼앗깁니다. 야, 그때도 대중에게 빼앗길 시간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연설해야 되잖아요. 이 대중들 상대로. 그걸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평민들, 시민들 상대로. 반성합니다. 아니, 진짜. 그때도 유흥 문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었겠어요. 이제 반성해요. 얼마나 발달했으면 먹다가 토해서 또 내고 또 먹다가 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계속 즐겨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너무 시간이 짧겠죠. 그리고 거기는 그 문화 즐길 때 사람 죽이는 것도 보면서 즐겼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로마 콜로세움 뭐 이런 검투사들. 거. 네. 네. 얼마나 자극적이야. 아, 그렇죠. 바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코스가 있다고 하죠. 자, 그 콜로세움에서 네. 검투사들이 아니면 그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 흥분되잖아요. 막 사람이 그때 폭력의 현장을 보면 흥분되고 피가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나 바로 옆에 마련되는 이제 목욕탕이라든지 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또 그 욕망을 이런 욕망으로 촉발대가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커스와 빵을 제공하면서 그 대중의 불만들을 달래고 사회를 유지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시절에 돈이 좀 철학 요 세네카 좀 약간 돈 있었다 봐야 되겠죠. 세네카는 당연히. 네, 당연히요. 네. 귀족이었겠죠. 네. 돈 좀 있잖아. 그리고 세네카는 그 돈에 대해서는 네, 또 뭐래요? 조금 스토아 철학자들 중에서 돈을 긍정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이제 대문을 다 열고 자, 돈 다 가져가라. 내 재산 다 가져가라.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윤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분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어떻든 네로 황제를 섬겼잖아요. 네로 황제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어떤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세네카 이런 말을 했는데 부는 현명한 사람에게는 노예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현명한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뭐 이런 네. 말이 질그릇을 은그릇처럼 사용한 사람은 위대하다. 그 참 보잘것없는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렇지만 은그릇을 진흙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그만큼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 세네카 집에는 광택이 흐르는 가구, 외국에서 온 노예, 아주 최고급 와인, 화려한 귀걸이, 이런 거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선행을 베푼다 혹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불을 나눠준다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눠주는 일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마구잡이로 뿌리는 것이 아닌 깊이 생각하여 나눠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나눠주냐면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 것은 그가 가난에 휘둘리거나 점령당하지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줬는데 준다 해도 바로 또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안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도움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네.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을 나눠줄 때도 가장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한대요. 누구한테 주었는가. 근데 이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뭐 수많은 뭐 사회단체 뭐 기부단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그냥 누구에겐가 받은 돈을 막 혹시 주는 건 아닌지 정말 이 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걸 다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들에게 더 지속적으로 또 더 많이 주는지 그냥 뭐 n분의 1로 이렇게 쭉 나눠서 그냥 편하게 주는 건지 어쩌면 나누는 일이 버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세네카는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알았다는 거죠. 진짜 비슷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세네카가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사하는 시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한 동안에 그 인생의 가장 큰 부분 그게 지나가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좋은 시간 지나가고 또 우리가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동안 인생 전부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왜 체홉의 소설 로실드의 바이올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인생은 아무런 유익도 만족도 없이 흘러갔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만족도 없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겪게 되는 허망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거냐? 네. 지혜를 탐구하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만이 진짜 한가롭고 제대로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헛되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인류 역사에 지나간 시간을 다 자기 거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탐구하는 책을 읽고 바로 일당백을 통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타임머신을 타고 모든 시대로 갈 수 있고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저 나라 이 나라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시간을 지혜를 통해서 쓸 때 우리는 모든
인류와 어울릴 수가 있고 모든 조상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짧고 덧없는 시간을 넘어서 위대하고 영원하며 더 나은 것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온 전심 전력을 여기 안 바칠 이유가 뭐가 있냐. 와, 세네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책을 뭐 그때 뭐 어떤 종이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바로 이렇게 이 책입니다. 네, 이렇게 건너서 여기 와 있다는 게 난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나 세네카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오늘.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책이 두 권인데 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파트, 그다음에 네. 행복한 삶에 대하여라는 또 큰 장이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은둔에 대하여. 네. 이것도 아마 은둔? 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은둔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섭리, 뭐 자연의 섭리 이런 거 섭리에 대하여. 그다음에 마르키아에게 보내는 위로, 어머니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 폴리비우스에게 보낸 위로 이렇게 이제 네. 뭐 서신 형식의 네. 이런 이제 내용들 또 본인이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네. 네. 대화형 비슷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네. 읽으시기도 어렵지 않지만 그 쉬운 내용들 사이에서도 정말 내 삶을 아주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런 뭐 아주 괜찮은 책인 것 같다. 이 자기 개발서 치고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 뭐 은둔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41년 근데 관용에 뭐, 대하여 56년. 예,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에세이니까 네. 이제 그렇죠. 철학이라는 게 좋은 철학은 결국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자기 개발이죠. 자기 속에 있던 무지를 깨부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정말 좋은 자기 개발이죠. 네. 그게 사실 지금 아까 이제 은둔 말씀하시니까 네. 바로 거기서 아까 말씀했던 그 로마의 곡물 분배를 담당했던 파울리누스에게 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평온하고 잔잔한 항구로 물러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적인 삶에서 너무 많은 폭풍을 겪어왔는데 이제 충분히 했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는 은둔한 삶 속에서 은퇴한 삶 속에서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사용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전에도 조선에도 보면 우리가 승리학자들, 유학자들 보면 기본적으로 분명히 이제 수기치인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수기치인, 유학자들. 내가 배운 학문은 나를 닦고 남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치인을 해야 돼요. 공적인 삶을. 근데 수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내가 하나의 어떤 이 국가와 조정에 수임을 다했다고 내 스스로 판단 내리면 그때 선배는 두말 없이 낙향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혁명이 기글회사를 얻고 낙향하듯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이 선배들이 낙향을 할 때 완전히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그 낙향을 하고 은둔하겠다 생각하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생각하면 정말 그 한양 백리박을 떠나버리거든요. 백리박 요즘처럼 한 200리박을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그 배를 타고 예를 들어 임금이 불러가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데 가면 항상 한양에 또 이 동네의 권력 동네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게 어떤 동네냐면 춘천, 충주 이런 데 있죠. 네. 남한강, 북한강 배 띄워가지고 올라가면 하루 만에 딱 한양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하루 만에 부르면 꼴로 사갈 수 있으니까 그 경화 사족들이 거기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은 낙향했다지만 언제든지 한양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저 멀리 떠나야 된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당신은 이제 은둔의 삶을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제 남은 시간 당신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도 쪽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 쪽에서 보면 네. 사람이 이제 4단계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죠. 그게 한 25세까지로 봐요. 성장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25세, 50세까지는 이제 가죽이. 이제 내가 이제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사회적 일을 하고. 그래서 50세가 넘어가면 50세부터는 이제 어디 가냐면 임석이. 숲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숲풀님 서식할 숫자. 아, 나는 자연이다. 이제 은둔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갔고 나는 어떤 데로 가는가? 이 문제가 진짜 인생의 1대4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다 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이거 로마도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공직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의 공무를 계산하는 일보다 국가 예산이 어떻고 600조 어떻고 이거보다 네 인생을 헤아려라.
너희 시간을 헤아려라.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고 꼼꼼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나를 때는 혈통 좋은 말보다 느린 노쇠가 더 적합하다. 혈통 좋고 빠른 말에 누가 무거운 짐을 실어 짓누르냐. 너는 혈통 좋고 빠른 말 아니냐. 이제 그 짐 그만 노쇠들한테 맡기고 너는 이제 자기의 일들. 그리고 이거 일은 우리 그런 이야기하자. 아예 좀 늙고 나서 내가 좀 이제 좀 힘 떨어지고 나서 하지. 은퇴하고 나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정신만이 남았을 때 하려고 하느냐. 피가 뜨겁고 힘이 있을 때 더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영혼은 어디 있느냐, 진리는 어떻게 탐구해야 되느냐, 신은 어떤 본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별들은 왜 저렇게 운행하는가, 왜 이런 신비로 가득 찬 세상, 이 일을 왜 나이 넓게 뭐 다 끝나가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거를 연구할 때 더 많은 지식과 미덕과 생사에 관한 지식 깊은 고향이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일에 붙잡혀 분주한 자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가장 가엾은 사람들은 남의 일정을 따라 자고 일어나며 남의 발걸음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사랑과 미움조차 남의 지시를 따라 행합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를 반성하게 한다니까. 네, 정프로님한테 한 얘기 같아요. 그죠. 네. 늘 바쁘잖아. 사실은 진짜 나를 위해서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 스케줄, 내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내 시간만큼 내가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건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해야 되고 이게 남들이 다 정해놓은 스케줄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가다 보면 맨날 바쁘고 나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몇 년 이제 지나다 보면 뭐가 좀 뭐 쌓여 있을지 몰라도 그냥 공허해지는. 참 저는 정프로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남편이 새벽 5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네? 집에 오면 8시. 저녁? 네. 맨날 뭐해? 그 생활을 지금 거의 15년 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길에다가 시간도 많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도 이게 진짜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네, 정말 열심히 일한대요. 딴 살림 차린 거 아닐까? 근데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결국은. 정프로님은 자기가 일한 만큼 돈 번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이랑 나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절을 못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니까 네. 나는 이게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나? 일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나? 그런 것도 제가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 세네카가 스토아파더라고요. 네. 스토아파가 그런 거라면서요. 자기 운명 그냥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내 행동만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통제할 수 있는 것들과 네. 통제할 수 없는 걸 나눠가지고 네.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럼 외부적 상황이면 통제할 수 없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건 통제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정프로님?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통제할 수 있잖아요. 통제한다는 게 그건 좀 줄이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외부의 환경도 조금 통제 가능하지 않나요? 아깝잖아. 이거 많이 아깝대. 근데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투라니우스라는 노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9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90세.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만하세요. 공직에서 해임당했대. 90세가 넘으니까. 근데 이 노인이 자기 식구들에게 자기 침대 눕힌 다음에 곡을 내라고 지시했대요. 나는 이제 일을 못하니까 나 죽은 거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계속 아이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자리 잘렸다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복직되니까 이제 곡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니 프랑스에서는 정년 연장 늘린다니까 데모 났잖아요.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고. 근데 우리는 연장해달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오히려 연장 60세 안 돼. 65세 가자. 우리 집 노령 빈곤이 너무 심각하다. 이러니까 65세 70세까지 일하자. 근데 사실 이때로 사람들이 돈도 돈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또 일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뭔가 내가 늙어서 가장 큰 슬픔은 일을 그만두도록 강요당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일 더 하고 싶은데 나를 자꾸 나가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법에도 50살이 넘으면 군대 징집 안 되고 60살 넘으면 언론 소집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만두는 순간 더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주하게 자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다 평온을 파괴하고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두 인생이 다 결실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영혼은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까지 살려고 그래요? 우리 맞아. 다 죽는다고. 아니 내일 모레 죽어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나 하여튼 세네카의 지혜 네. 저도 빨리 좀 받아들이도록 하긴 해야 될 텐데 네. 아직 뭐 좀 할 게 많아서 네. 아깝잖아. 이게 진짜 대단하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네. 책이 있고 네. 요거와 이제 같이 나온 책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이제 화에 대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아유, 세네카의 그렇습니다. 에세이고 여기 이제 주로 분노, 감정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진짜 분노를 다스리는 것 이게 최고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렇게 정말. 부제가 되겠네요.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날 때마다 꺼내 읽는 아주 단단한 철학. 그래서 분노에 대하여 또 관용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평정심에 대하여 네. 또 항상심에 대하여라는 요 파트로 이렇게 좀 나눠서 네. 써놨는데 요것도 아주 뭐 꼭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네카 같은 경우는 화, 분노라는 것을 일시적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파 사람들은 기본 통제력을 중요시 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감정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멘탈이 무너지고 멘탈이 약하다는데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스토아파거든요. 네. 근데 왜 스토아파 특히 세네카가 이 화를 실현했냐면 일시적 관계가 돼버리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생각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스토아파의 원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소크라테스죠. 이성이거든요. 이성.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건데 관계가 되고 이래가지고 감정이 우리를 덮치기 가지고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 이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인간이 아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노를 막 이론적 측면으로 쓰고 분노의 어떤 실천적인 막 측면도 쓰고 처방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하는데 어떻든 분노라는 감정 자체 이게 너무너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네. 이 많은 화를 가져온다 이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몇몇 개 이제 챕터가 있는데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분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분노하지 않는 게 첫째고 분노를 아예 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분노를 그치는 게 둘째고 다른 이의 분노를 다스리는 게 셋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분노했을 때 그걸 잘 이렇게 워워 할 수 있는 게 셋째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분노한 사람들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그렇죠. 한다 하면서 쭉 써놨어요. 네. 대체로 내용들을 보면 분노가 얼마나 사치나 낭비보다 더 본인의 것들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탐욕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탐욕에 의해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는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분노하고도 손해보지 않는 이가 극히 드물다. 분노는 무조건 손해다. 무조건 손해다. 네. 예, 예를 들면 분노는 가장에게는 탄식을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을 관리에게는 네. 백성의 미움을 또 공직 후보에게는 낙선을 안겨줄 뿐이다. 어허. 근데 그 감정 조절 잘못해서 그거 나중에 어디 뭐 찍혀갖고 또 이런 경우들 사실 종종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분노가 손해라는 걸 알면은 일단 내가 좀 한번 분노하기 전에 좀 자제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분노가 근데 그럼 어떡해요? 막 그런데 이제 잃어.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라. 예, 분노 만약에 나도 모르게 잃었다면 그걸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뭐 재정적 손실이나 뭐 끊임없는 다툼과 같은 큰 안 좋은 결과를 낳고 또 스스로 벌을 받기 때문에 요 분노만큼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시욕에서 비롯된 분노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빡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자신의 옹졸함을 드러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맞네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게 분노고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아파는 아까 영혼, 이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노에 입사하면 이게 마음에 그걸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지 않는 이성이 돼야 되는데 분노에 내버리고 이성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원하는 대로 뇌를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뭐냐고. 나는 그러면 한마디로 이성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 보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전통에 보면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분노할 때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노에 있을 때 세네카 예전에도 뭐 절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라고 했잖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침묵이고 우리는 자꾸 분노하면 즉시 반응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이성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감정은 아무리 자극돼도 7분에서 10분 이상 못 넘어가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웃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분노해도 그 폭발하는 감정은 10분 이상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막 이게 뭔가에 대한 있다면 그건 이제 분노가 아니라 그건 너의 이성이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고 화를 내는 것인데 화를 내는 것이 그거 자체가 막 내가 광기가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구나 대처를 해야 되구나 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성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10분만 하여튼 분노가 일었을 때 10분만 어떻게든 참아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보면 그럼 이제 분노의 감정에서 휩싸이는 걸 막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우리를 이끌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분노를 컨트롤해야지. 예.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거죠. 왜 또 이 사람이 분노를 충분히 우리가 막 참을 수 없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가 분노하여 막 있을 때 예를 들어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한테 더 막 큰 뭔가를 준다고 생각할 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분노조차 억누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충분히 분노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분노는 통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캄비세스 왕이라고 네.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왕의 아들이었죠. 이 사람이 좀 잔인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술에 빠져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충신이겠죠. 브렉사스 패스가 또 근데 둘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왕이시여 너무 술을 마시면서 좀 추합니다. 술을 좀 줄이십시오. 이러니까 캄비세스가 한마디 합니다.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술을 마신 뒤에도 내 눈과 손이 제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을 네게 보여주겠다. 한 다음에 술을 막 마셔요. 막 마시고 나서 이 바로 신하 브렉사스 패스 아들에게 문지방 너머에서 왼손을 머리 위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요. 윌리엄 텔의 아들처럼. 네. 그런 다음에 활을 당기거든요. 바로 청년의 심장을 꿰뚫어 버려요. 봐라, 나 쟤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죽이지 않는데 이래 술을 많이 마셔도 내 손이 떨렸냐? 라고 물어봐요. 그 신하에게. 너 지금 내 술 마시고 내 추하고 제정신 못 차린다는데 내 떨리고 취했냐니까 그 신하가 그 죽은 아들의 아버지냐 지금 당장 아들의 심장이 굴뚝굴뚝 뛰고 있는데 아폴로 신도 이보다 더 잘 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정말 이건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아들의 가슴이 갈라지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순간을 아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그는 왕의 자랑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 번 더 쏘아보십시오. 저를 향해서 쏘아보십시오. 과연 손이 떨리지 않는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 말을 분노에 입혀갖고 감히 내 아들을 죽였어. 분노에 입혀갖고 말을 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 그리고 내 모든 집안이 다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도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테네칸 말해요. 나는 브렉사스 패스가 왕에게 술을 그만 좀 절제하시라고 권했을 때보다 이때 더 현명했다고 본다. 오히려 아부를 했지만 차라리 사람의 피가 아닌 술을 즐기는 편이 나은 자의 손에는 술잔에 들려있는 게 그게 진정한 평화인데. 맞잖아요. 그 사람 술을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평화로운데 술을 안 마시게 하니까 바로 사람 쫓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 왕의 분노를 일으키면 얼마나 무서운지. 왕이라는 사람은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온갖 이런 행태를 다 부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 그 왕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조차도 이제 가르친 거기도 하네. 본인의 분노를 다스리는 거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 화를 오히려 면하게 하고. 그러니까 분노가 사실 아닐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 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네. 분노를 가라앉히는 뭐 인간적으로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한다면 본인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봐라.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흔히 말해서 분노로 완전히 그냥 보이는 게 없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즉 결국 정말 왕이라든지 이 권력자가 극악무도한 행위를 해도 이 분노를 감출 수 있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런 삶을 그러면 아니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런 삶을 살 가치가 있는지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뭐 나는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이후로 뭐 역사를 보면 이
세네카 책에는 여러 역사 사례를 들여가지고 네. 이런 끔찍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고 나쁘고 아니라 그 당시는 그는 권력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자유의 길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참 또 웃깁니다. 이 로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유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가. 당신 몸속의 모든 혈관이 곧 그 길이다. 상당히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대부 2가 생각났습니다. 대부 2에 보면 이제 돈 꼴리오네 어떤 이제 불리한 법적 정언을 하기 위해서 네. 또 다른 이제 마피아 돈 꼴리오네의 친구였다가 이제 돈 꼴리오네 배반하는 법정 정언을 하러 딱 그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돈 꼴리오네 쪽에서 이탈리아에서 그 사람의 형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그 사람 자기 형이 딱 그 옆에 있는 걸 보고 정언을 거부하잖아요. 정을 딱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변호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돈 꼴리오네 가면 찾아가서 그런 얘기죠. 예전 로마에서는 반역자라든지 뭐 장군이 몰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하지? 그 동맥을 끊으라. 그렇게 해가 그냥 끝내잖아요. 이런 어떤 전통이 있나 봐요. 자유로 가는 길은 또 이런 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이 책에 보면 중심을 잘 잡는 평정심에 대해서라는 그런 네. 파트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평정심에 대하여란 파트에서 이분이 초반에 쓴 게 뭐냐면 일단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쭉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검소함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큰데 뭐 노예들이 준비하고 시중드는 그런 식사나 며칠 전부터 식단을 해야 되거나 여러 사람 손을 거치는 그 식사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재료로 대신 재산도 축내지 않고 몸에도 부담 없는 식사 그리고 재밌는 표현인데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가는 식사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곳으로 다시 나가는 식사로 나가지 않는 식사. 그러니까 이제 않는. 술 먹고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과음하지 않고 그냥 좀 심플한 식사 네. 좋아한다. 그리고 묵직한 은그릇, 장인의 이름도 새기지 않은 그냥 비싸지 않은 은그릇 같은 걸 좋아하고 소박하게 네, 그런 걸 이제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국사를 돌보는 걸 좋아한다. 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여러 개 써놨는데 네네. 이 써놓은 게 뭐냐면 일단 그런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일단 잘 파악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고 이게 뭐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를 잘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주변에 어떤 뭐 얘기나 아니면 주변이 뭐라고 막 하는 그런 거에 되게 잘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려면 일단은 본인을 잘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화가 엄청 날 것 같은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면 그 전에 미리 뭐 시간을 준다던가, 그렇죠. 예, 피한다던가 그리고 할 수 화가 났을 있으니까요. 때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게 내가 원래 화낼 만한 그런 상황인가? 평소에 내가 이런 거에도 화를 냈었나? 이제 이런 거 등등을 생각하다 보면 네. 평정심을 또 찾게 네.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토아파의 목표는 그 흔히 말하는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아파테이아? 그러니까 부동심. 음. 바로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감각, 들어오는 감각, 우리 외적 자극에 막 우리 흔들리잖아요. 뭔가 갑자기 우리가 누군가의 말들과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가 막 급격하게 감정이 희노애락을 겪고 분노를 겪고 그걸 겪다 보면 갑자기 우리가 막 일반적인 사고 체계 자체가 마비되기도 하고 막 몸도 마비되는 느낌도 가지고 이런 걸 항상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스토아과 세네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감각은 흔들리지 않게 단련됩니다. 바로 아파테이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감각은 강인한 것이다 이거죠. 네. 마음이 망치고 훼손시키지 않는 된다.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계속 그것을 우리가 불안하고 이럴 때 봐도 제대로 못 보고 우리가 들어도 제대로 못 듣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감각이 흔들리지 않게 단련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마음을 그러면 불러내갖고 결국은 항상 뭔가를 시켜야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네카가 강조한 건 자기 전에 항상 그날을 반성하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우리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는 거는 항상 일과가 끝나고 밤이 되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어떤 나쁜 습관을 고쳤느냐? 어떤 잘못을 피했으면 어떤 점에 나아졌냐? 매일 법정의 재판관 앞에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나의 분노는 수그러들고 온순해지고 이 매일매일 하루를 자성하는 것. 우리가 뭐
저기 중국에서 1일 3승이라잖아요. 하루에 3번 반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하루에 은행을 살피면 그 다음에 잠을 자면 얼마나 고요하고 깊게 되겠냐는 거죠. 자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날마다 나를 재판합니다. 등불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잖아요. 밝은 것보다 약간 어두컴컴하게 해갖고 그죠? 이 감각을 딱 한 군데로 모아한 다음에 그리고 아내가 침묵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하루 종일 내가 뭘 했는지를 정말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아내는 침묵하고 건너에 나오는 거. 아내는 뭐 아내도 같이 일을 하고 다다. 화냈네. 아 근데 이거 되게 좋다. 날마다 나를 재판한다. 그렇죠. 아 그러네. 그렇게 쭉 이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 하루를 생각하고 네. 또 내 행동들을 이제 반성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 더 나을 것이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겠죠. 네, 그래 아주 실천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장소에 가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공자가 했던 말대로 위험한 장소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곳은 아예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누군가가 던진 농담과 말이 정말 나를 괴롭혔다. 그러면 그런 인간들하고 만남에 가지 마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어떤 부자 친구한테 갔는데 문지기한테 거절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났다. 그렇게 하는 거야. 웃어 넘겨라. 그 문지기가 지금 자기가 뭐라고 지금 정말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저렇게 하는데 참 불쌍하지 않느냐.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 부자하고 권력자라고 나를 안 만나주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참 저게도 불행한 애다. 지금 자기가 문 안 열어주니까 나는 지금 권력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은 감옥의 문이라고. 너는 너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는 거야. 너 감옥 갈 거야. 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넘겨라 이거죠. 네. 그런 다음에 야 그거 자리 갔는데 내가 상석에 앉지 못했다. 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나쁘다. 정말 어디였구나. 어디에 앉아있든 그것이 너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앉은 자리에 높고 낮음이 네 인격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거냐. 그런 그 생각하지 마라. 또 누가 내 재능을 깎아내렸다. 너 뭐 공부도 못하고 너 일도 못하잖아. 이러니까 열이 받았고 화가 났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라 이거죠. 네가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평가든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거죠. 평가받는 입장이 되면 그렇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자님 그 논어에 학의 첫 그쪽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욕이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붕이 벌시에서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거잖아요. 인불지 이불온.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성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불욕 군자고 군자가 부를 만하다. 그게 군자다 이거죠. 남이 뭐라 하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평가받을 때는 그냥 담담히 받아야 돼. 욕을 하든 말든. 그러면 뭐 욕을 해도 상관도 없다는 거죠. 하다 못해 디오게네스는 분노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 한 명이 침을 얼굴에 팍 뱉었대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지금 화는 안 나고 화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망설이고 있다네 이런 정도. 항상 그냥 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판단하는 내 마음이가 조금 기다려 본다라고 생각했고 더 재밌는 거는 카토라고 또 유명한 정치가자 철학자인데 네.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했죠. 막 변론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이제 상대 당파의 라이벌 렌톨로스가 입안 가득 침을 모아가지고 왜 이렇게 침을 입안 가득 모아가지고 얼굴 한 가운데 확 뱉어버렸거든요. 네. 카토가 얼굴을 닦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렌톨로스, 당신에게 입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겠어. 상당히 높은 유머를 하는 거죠. 당신에게 입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너 입이 있잖아 이렇게 침 뱉는 거지. 그 동양에도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정치를 하고 이제 군자가 되려면 타수 건면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네. 침을 뱉었잖아요. 침을 뱉다가 내 얼굴에 침이 왔잖아요. 침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을 누가 뱉었어요. 웃으면서 얼굴 닦았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이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또 열받게 하니까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 더 높다는 거예요. 높긴 높네. 하마는 이거겠죠. 대단한 사람이. 이 스토아파가 돼야지 이 험한 어떤 세상살이에서 너희들이 우리가 온몸을 잘 보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 세네카의 에세이죠.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그리고 화에 대하여 두 권이 이제 한 세트인 건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책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또 이렇게 챕터별로 돼 있으니까 화에 대하여 혹은 뭐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쭉 생각하실 게 있을 때 한번 쭉 펼쳐 읽어보시면 아마 요거는 그냥 요즘에 많이 읽는 무슨 심리학자들이 쓴 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아마 좀 깊이가 있고 또 2000년 이상의
세월이 녹아져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네. 한번 네. 읽어보실 만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 책은 라틴어 원본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한 모양이에요. 아, 진짜요? 보통 이제 영어나 일어로 번역된 걸 다시 재번역하잖아요. 아, 네, 네. 훨씬 더 매끄럽고 네. 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술 읽히더라고요. 네, 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그리고 네. 화에 대하여 세네카의 가르침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요거 읽어보고 네. 다음에 익산 한번 가서 네. 여러분과 요 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화가 나는 상황에도 참는다 이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침을 뱉어보려고 마를 때까지 잘 참는지. 아니 자기가 침을 뱉어주세요. 아니 침을 뱉어달라고 해야지 왜 자기가 침을 뱉는데요. 서로 뱉어.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퇴퇴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